이게 되는 건가? 좀. 오케이. 자, 한번 나오는 것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시스템이 좀 특이하구나. 나오는 건가요? 나온다. 됐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제 마이크 하나 갖다 놓고. 자, 시작해 볼게요. 어쨌든 먼저 시작 앞에 오늘 마지막 수업인 것 같아요, 그죠? 종강이네. 오늘 어쨌든 짧은 기간 6월 야간반 개강하고 한 반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업을 L4반이랑 했었는데 즐겁게 잘 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멘탈 잘 잡고 마지막에 집중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받기를. 그래서 꼭 수능에서 평소 실력보다 최소 몇 개 이상 더 찍은 것도 더 과목별로 더 맞아서 대박을 내시도록, 꼭 대박을 내서 나중에 정시상담 왔을 때 옆 건물에 먹을 거 갖다 주러 올 수 있게, 아주 기분 좋게 볼 수 있게끔. 또 혹시 정시 전국 수석이 나오면 인터넷에 자발적 댓글 알바로 제 이름도 잘 형사 수업이 제 반수생활에 멘탈을 잡아주는데 큰 효과가 되었고 수업 내용은 정말 주옥과 같았고 기타 등등 해주시면 댓글 알바료는 입금되지 않고요. 제가 먹을 거라 어차피 돈은 못 줄 것 같고, 어쨌든 즐거운 수업이었기를 바라고, 유익한 수업이었기를 바라고, 마지막 수능 잘 보면 아마 올해 강대 유계에서의 수업 모두가 다 추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입시라는 게 결과론이라 결과만 잘 나오면 정말 한국사 선생님이 뚱땡이였던 것도 축복이에요. 모든 게 아름다워요. 야, 우리 그때 L4반 너무 위치 좋은 거 같지 않니? 지하 1층이면 지하라서 꼭대기 치면 꼭대기, 너희들 꼭대기서 시작하지 않았었나? 야, 그것도 추억이 돼요. 그 반에서도 이 스펙타클하게, 심지어 천정이 무너졌던 상황까지도 그때 학생 한두 명이 좀 관련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 학생들 포함해서 그 주변에서 순간적으로 놀랬던 학생 모두가 수능에서 다 대박을 내기를, 그 사건을 봤었던 모두가 대박을 내기를 바라요. 어쨌든 수고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수능 잘 보세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 보이죠?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촉촉한 눈물이 보일 거예요. 잘 보면, 미세하게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이제 시작합시다. 저는 저대로 알아서 제 마음대로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오늘 해야 될 파트는 사회사 파트인데, 풍속 사회 쪽에 첫 번째 부여서부터 가볼까요? 부여라는 나라는 우리 입시적으로 봤을 때 부여에서는 가축의 이름을 딴 부족장들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었고, 그들이 각각 왕의 직접적인 영향력 밖에 있는 사출도를 지배하였다라고 나와요. 사출도를 통치하였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어떻다? 왕권이 매우 약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봅시다. 고구려 부여 땅에서는 전체 넓이가 이러면 가운데 지역을 왕이 직접 통치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각각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려지는 부족장들이 직접 통치한 거죠. 그래서 부여말로 부족장은 뭐예요? 공통적인 글자인 가가 부여에서는 부족장이라는 뜻이에요. 말부족장, 소부족장, 돼지부족장, 개부족장이죠.
근데 특이한 거는 왕이 마가부족장 지역에 대해서 저 죄인을 넘겨라, 뭐뭐해라, 뭐뭐해라, 건물 새로 지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먹혀요. 신기하게도 이 마가부족장 지역은 다른 부족장 지역도 그렇지만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4곳, 사출도잖아.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가축의 이름을 딴 부족장인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각자 다스리는 지역이 4개나 있는 거죠.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지역이 4지역이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말을 듣지 않는 지역이 있니? 그렇지 않죠. 강원도에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고요. 충청도도 가능한데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여의 왕권은 약했구나.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왕권이 약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풍속사 문제에서는 높은 사람이 죽으면 같이 묻는 무슨 순장의 풍습이 있다. 여기까지. 그 정도면 그 부분 풍속사에서 부여는 끝날 거야. 고구려로 넘어가게 되면 고구려는 아는 학생은 알겠지만 부여에서 내려온 유의민들이 세운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고요. 5개의 부족 연맹체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정복전쟁을 통해서 왕권이 강해진 나라예요. 일단 우리가 좀 기억하기에는 부여와 고구려는 언어와 풍습이 거의 같다고 나와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부여에서 부족장을 뜻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다면 고구려에서도 부족장은 뭐예요? 가였을 거예요. 그래서 부족장들이 모이는 귀족회의를 고구려에서 뭐라고 불러요? 가회의인데 무슨 회의? 모두 제자를 써서 모든 부족장의 회의, 제가회의죠. 그죠? 근데 왜 부족장 이름이 제가회의가 나오면 고구려라 생각하면 되는데 왜 마가우가 저가 국어처럼 고유명사로는 안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왜? 부여는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부족장의 힘이 셌던 부족장의 이름을 역사책에 남긴 거고요. 그에 비해서 고구려도 처음엔 약했으나 정복전쟁을 통해서 왕권이 강해지자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왕을 업신여겼던 부족장들의 고유명사를 기록에서 삭제했을 거예요. 그 결과 기록이 안 남고 다만 부족장들의 회의, 제가회의라는 회의체 이름만 나온 거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고구려 역사 덕후 같은 수준의 아이들은 고구려에서 나중에 부족장을 뜻하는 말이었던 가가 나중에 고구려에 가면 뭐가 돼요? 부족장이 아니라 관직의 관직명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많이 공부한 학생은 알지만 고구려의 관직명 중에 관직이 뭐가 있어요? 상가, 고추가와 같은 관직명이 나오는데 가자로 끝나잖아요. 부족장의 이름이 관직화된 거죠. 귀족이었던 게 왕의 관리화된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회의가 나오면 고구려다 정도 아시면 문제 풀어요. 또 하나 고구려에서 풍습 중에서는 서옥제가 출제 가능하죠. 서옥제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구려에서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해요?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이 풍습을 서옥제라고 해요. 이 서옥제를 좀 더 고구려 기록을 갖고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료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 고구려에서는 결혼을 하면 여자 집 뒤에 본체 뒤에 서옥이라 하는 작은 집을 짓고 첫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살다가 독립했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서옥제도. 이를 서옥제라고 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서옥제는 남자한테 유리한 제도일까? 여자한테 유리한 제도일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서옥제도. 누구한테 유리해요? 누구한테 유리해? 서옥제. 찍어요. 뭐 남자 아니면 여자겠죠. 뭐. 찍어. 여자. 남자한테 유리한 제도니 서옥제는 여자한테 유리한 집이 제도니. 남자. 둘 중 한 명 맞았어요. 결혼을 하면 여자 집 뒤에 사위가 살다가
첫 아이가 7살 넘은 뒤에 독립하는 제도거든요. 그럼 이 제도는 누구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처가살이잖아요. 여자한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제도는 여자에게는 치욕적인 고대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여자를 사고 파는 매매운의 풍습의 흔적이에요. 이거 잘 이해 못하면 중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조차도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여자 지위가 높았다고. 고구려 사람들은 처가살이 알지? 여자 집 결혼하면 다 여자 집에서 살았어. 요즘 대한민국이 남녀차별 심하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그땐 좋았다고. 서욱제 대릴사위 처가살이지. 그 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막. 그렇지 않아요. 그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첫 번째만 해도 사실상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되는데 부여와 고구려가 같은 시기에 풍습과 언어가 같다라면 옆에서 서욱제가 있었다라면 부여에서 같은 풍습이겠죠. 거의 비슷하겠죠. 부여에서는 어떤 풍습이냐? 교과서에 가면 부여는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를 가진 나라로서 여자들이 정절을 중시하고 뭐뭐하였다가 교과서에 나와요. 그 내용을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췌를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자가 간음을 하거나 투기를 하면 죽인다고 나와요. 이때 간음은 뭐예요? 여자 입장에서 내 남편 말고 딴 남자를 만나면 간음이에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발가벗긴 다음에 돌로 내리쳐 죽이고 그 시신을 부여 도읍지의 북쪽산에 집어던져 들짐승의 밥으로 삼아요. 이런 나라예요. 근데 이건 그렇다죠. 투기를 하면 투기는 뭐예요? 질투죠. 그러니까 나는 내 남편 외에 딴 남자를 만나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은 나 말고 딴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보 그게 뭐예요? 했더니 투기한 거죠. 그러면 돌을 또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고 남편은 딴 여자 만나도 되는 나라. 이게 부여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같은 풍속인데 부여에서는 동시대에 여자를 돌로 찍어 죽이고 있는데 옆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일반화되지 않은 처가살이가 전 국민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니? 같은 시대에? 강남역에서는 서초역에서는 전 국민이 다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강남역에서 여자다 하면서 막 돌로 찍어 죽이고 있고. 아니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말이 안 되잖니. 그렇지 않죠. 이 서욱제는 처가살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처가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서욱제라고 해야 돼요. 처가살일 수도 있잖아. 잘 봐야죠. 고구려 남자 중에서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건 맞는데 평생 사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대한민국에서도 처가살이 할 수 있죠. 여기서도 그럴 때 우리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그쵸? 사위가 장인장모랑 살 수 있죠. 그러면 네 아빠 지금 서욱제야? 그렇게는 안 해요. 처가살이라고 할지언정. 왜냐면 뭐가 기준이냐면 네 아빠가 날짜를 세고 있나 잘 보시라고. 이제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 2년 남았습니다. 2년 뒤면 당신하고 빠이빠이야. 이러면 서욱제예요. 근데 왠지 네 아빠가 그런 느낌은 아니잖니? 그렇죠? 처가살이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뭐 상황에 따라 독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서욱제는 100% 독립이에요. 그것도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첫 아이가 7, 8살이 될 때. 그럼 왜 이 제도가 나왔겠냐고. 이렇게 생각해야죠. 여기 여학생들 많죠? 여학생들 중에서 본인이 솔직하게 생각해서 본인이 집에 가정의 노동력으로서 가치를 갖게 되는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설거지, 물걸레질, 청소, 집안정리, 기타 등등 밥하고 약간 그런 거 했을 때 나이가 몇 살 정도인가. 최초라기보단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가끔씩 할 수 있는 나이. 물론 대체로는 올해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전에 19년 동안은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실제 한다면 언제부터 도움이 됐겠냐 이거야. 언제겠니? 설거지 좀 자주 많이 했던 때가 언제부터였니 넌? 오늘 얘는 무슨 죄일까요? 아무 찍어. 화면은 너 안 나와요. 어차피 괜찮아요. 내가 화면 좀 돌리면 모를까? 괜찮아 안 돌려.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죠? 가끔가다 어떤 애 7살이야 이러는데 7살이
청소, 설거지, 밥하고 막 하면요 아동 노동 착취예요. 신고당하고요 그쪽은. 그리고 도움도 잘 안 돼요.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와장창 막 청소한 것보다 더 깨는 게 더 많아. 그때는 도움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알았어 예린아 뭐 철수야 알았어 그만 너 저기 있어 엄마가 할게 요 느낌 아빠가 할게 요 느낌이거든요.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도움이 돼요. 4, 5, 6학년이면.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일부 19년째 안 한 애도 있죠. 자기 방 청소도 안 하고. 그러나 하려고만 했다면 어떻게 해요? 중학교 1학년 14살 정도면요. 물걸레질 가능하고요. 설거지를 가능해요. 다만 가능한데 안 한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14살 되면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14살이 뭐예요? 고구려에서는 결혼할 나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자 집 입장에서 남자 집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14살이면 노동력으로 가치가 갔는데 어떻게 돼요? 기껏 어릴 때부터 똥기저기 잘 키워놨더니 야 14살이다 이제 일도 할만하네 했더니 결혼해버렸고 남자 집에 가는 거죠. 그래 여자 집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왜 키우냐고 이거. 기껏 키워놨더니 남자 집에 가서 일하는 거잖아. 남자 집은 대박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머 갑자기 14살짜리 며느리가 들어오더만 심지어 애도 낳아주고요. 일도 하고요. 텃밭에 가서 일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집안일도 하고요. 대박. 노동력이 온 거죠. 여자 집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서옥제예요. 어떻게 해요? 여자 집에서 키우는 이 대가 이후의 대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남자 집에서 치러야 돼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면 요즘으로 따지면 여자 집에다가 계좌이체 3억 7억 이렇게 입금했을 거예요. 근데 화폐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니까 2000년 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노동력으로서 대신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집에 사위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장인 장모 보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니. 생각을 해보셔야지. 농경사회에서 여자 집에 산다는 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위가 KTX 타고 출근하는 게 아니죠. 여자 집에 논밭을 일해주는 거예요. 사위가. 그래서 당시 농경사회에서 남성 노동력이 중시되니까 여자 노동력 30년이랑 남자 노동력 7년이 쌤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이가 7살이 되는 7년 일해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 7년 일해드렸죠? 제 와이프 빡세게 30년 일 시켜 먹겠어요. 빠이빠이 다시는 안 옵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서옥제예요. 돈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남성의 노동력으로 여자를 사오는 제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와 더불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걸로 옥저를 덤으로 같이 할게요. 옥저 동해안에 있는 나라 옥저. 옥저의 풍습 중에 뭐가 유명해요? 민며느리제 있죠. 같이 연결시킬 거예요. 고구려에서는 서옥제라면 옥저에서는 뭐가 있어요? 민며느리제가 있죠. 같은 계통으로 보시면 돼요. 민며느리제 미리 며느리를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혼을 14살 때 하는데 옥조에서는 어떻게 해요? 7살 때 해버려요. 7살 때 결혼 안 했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여자를 어릴 때 7살 때 결혼을 약속한 남자 집으로 아예 보내버리는 거죠. 대박. 이제 왜 보냈는지 이해되시겠죠? 어차피 남자 집에서 혜택을 볼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네가 키우라고. 어차피 하는 거 여자 네가 키워서 네가 써먹으라는 뜻인 거예요. 양육 비용을 빨리 보내야 그쪽에서 키울 거 아니에요. 7살 때 보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확실하게 하려면 뭐가 제일 확실해요? 원래 태어나자마자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하면서 던지면 되는 거죠. 남자 집으로. 근데 왜 안 했겠냐고. 왜 안 했겠니? 이게 7살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니? 여러분 중에서 나중에 초등교육 교대 가는 학생들도 그렇고 유아교육 아동학과 가게 되면 이해하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랑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부모와 떨어져서 장시간 생활을 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가능한가 그거라고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지만 무섭죠 여러분. 이제
되는 게 없는 19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4살 때, 4살, 5살 때 어린이집을 다녔을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어린이집 가야지 하는데 애가 어떻게 해요? 조카 데려다 준 적 있으면 알아요. 어떤 일이 생기니? 애가 어린이집 문 앞에서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정말 많이 해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그 가슴 한편 평생 가는 좀 미안함이죠. 저도 가끔 이제 애 데려다 줬을 때 우리 아들 막 안 띄어지려고 그때는 얘가 먹을 걸 바라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안 떨어지려고 할 때 가슴 아프죠. 얘를 놓고 출근해야 되는 그 느낌. 정말 속상해요. 애가 울고 할 때. 근데 신기한 게 그 나이 때 애들 다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지나가면 여러분 오늘 학원 올 때 강대 앞에서 여기 카페 앞에서 벤티 앞에서 막 울고 이씨 엄마랑 헤어졌어. 울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언제부터 안 울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언제요? 7, 8살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8살에 가는 거예요. 어린이집 앞에는 매일 아침 전쟁이 일어나는데 잘 생각해보면 알지만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막 안 떨어지려고 울고불고 하는 애는 없단 말이야. 그 나이 때가 되는 거야. 즉 물론 경제적으로 모유수유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7살이 되면 여자 집에서 딸을 어떻게 해도 돼요? 남자 집으로 보내도 생활이 가능한 나이가 되는 거죠. 밝게 알아듣고. 그래서 7살 때 보낸 거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7살 때 보냈으나 7살까지 여자 집에서는 키운 게 있죠. 그 대가를 받아내야죠. 그래서 7살 때 남자 집으로 이미 보냈으나 결혼식은 14살 요 무렵에 하는 거예요. 이때 결혼식이 끝나면 결혼식 직전에 어떻게 해요? 결혼식 하는 날 여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친정으로 가요. 갑자기 하루 동안. 그때 사위가 곡식과 가축을 갖고 장인 장모네 집에 가서 그걸 주고 딸을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년간 그것에 대한 대가죠. 즉 아내를 곡식이나 가축을 주고 데려오면 민며느리제고요. 옥조에서는. 고구려에서는 7년간 남성 노동력으로 7년간 노동력으로 여자를 사오는 고대 유럽이나 서양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고대 사회에서는 매매혼의 풍습이. 그게 고구려에서 옥조의 민며느리제라고 보면 돼요. 됐죠? 넘어가서 3번. 백제에서는 정삼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귀족들이 모여 주요한 회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귀족회의를 정삼회의라고 해요. 또한 이 회의, 귀족회의에서 귀족들의 관직 중에 높은 관직을 좌평이라 하는데 이 좌평 중에 가장 높은 좌평은 뭐예요? 윗상자를 썼을 거예요. 무슨 좌평이에요? 상자평이죠. 백제에서 국무총리 역할을 하는 건 상자평이에요. 이어서 이제 신라로 가야죠. 신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귀족회의가 있죠. 이 귀족회의를 우린 뭐라고 해요? 화백회의라고 해요. 이 화백회의를 아까 우리 고구려나 부여에서 부족장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요? 가라고 불렀어요. 마가우가 저가구가. 그래서 고구려에서 모든 부족장의 회의, 제가회의 했었죠. 고구려 부여에서는 부족장을 가라고 한다면 신라에서는 뭐라고 해요? 부족장을 신라말로 대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백회의를 다른 말로 대등회의라고도 하고요. 이 부족장들 중에 대등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대등을 뭐라고 불렀을까? 윗상자를 써서 상대등이겠죠. 그래서 신라 화백회의 신라 귀족의 대표가 상대등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상대등이 나오면 뭐예요? 신라의 귀족회의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화백회의는 만장일치가 원칙이에요. 어떤 애들은 이걸 갖고 뭐 한국식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부여와 백제와는 달리 왕권이 신라가 약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부족장 회의, 귀족 회의에서 일부만 전쟁을 반대해도 왕이 이 전쟁을 수행 못하는 시대인 거야. 왕권이 약했던 시기 그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화백회의가 만장일치죠. 그러나 여러분 알듯이 진흥왕이나 이렇게 왕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화백회의가 만장일치지만 화백회의의 결정과 관계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끔 왕권이 나중에 가면 훗날로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화백회가 만장일치였던 거는 찌질했던 신라가 약했을 때 그때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풍습인 거예요. 전통이고 그런 관행인 거죠. 자, 밑으로 와서 뭐 미풍양속의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도 화백회의처럼 만장일치해요. 또라이예요. 한국사를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지. 그냥 배우니까 여자 집에서 산대요. 처가살이 좋아요. 막. 너도 남자들한테 팔리고 싶니? 말이 안 되죠. 서욱제는 여자가 꿈꿔야 할 로망의 제도는 전혀 아니죠. 여자를 사오는 풍습이 뭘 꿈꿔. 플러스 화랑도 또 있죠. 이 화랑도 굉장히 특이한 제도예요. 시족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유래한 신기한 거는 진골귀족의 아들 화랑이 한 명이 평민낭도를 비롯한 아래 신분 최소 500에서 많게는 2000명까지 거느리는 조직을 화랑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랑도라는 말 자체가 화랑이 이끄는 무리도자예요. 화랑이 이끄는 무리예요. 무리.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다른 나라도 그렇고 다른 시대에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어떤 거? 이질적인 위의 귀족과 평민들이 같이 놀지 않아요. 원래. 근데 화랑도는 같이 노는 거죠. 그래서 화랑도는 굉장히 특이한 조직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어떤 애들은 화장도 하면 아주 그냥 문자 그대로 김유신, 김춘추 이런 화랑들 얘기 그냥 위인전에서나 보는 얘기 수준이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봐야죠. 화랑도는.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화랑의 나이부터 먼저 접근을 해봅시다. 화랑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김유신, 김춘추, 관창, 사다함 뭐 이런 유명한 화랑들 보면 화랑이 보통 15세 전후예요. 14살에서 16살. 여러분 잘 아는 백제 멸망시킬 때 김유신이 개백의 백제군과 맞서 싸울 때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한테 처음에 밀리죠. 그래서 김유신이 누굴 보내요? 관창을 보냈고 관창이 혼자 싸우다가 어떻게 목이 잘려 돌아왔죠. 그 관창이 화랑인데 그 화랑 죽을 때 나이가 얼마예요? 16살 중3짜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2, 중3짜리 애들이 평민 낭도 포함해서 500에서 2000명. 참고로 여기 강대 42개 반이 2000명 간 넘어요. 1선 1, 2, 3학년 합치면 보통 학교들 잘해야 1000명 간 넘거든요. 전교생 2개 학교를 중2짜리가 지휘하는 거죠. 애들이 막 김유신, 김춘추 화랑하면 그럴 것 같대. 그러다가 네 동생 중2짜리 네 동생이 2000명 강대생 차려 경례 뭐 하면서 지휘하고 한다고 하면 에이 걔가 무슨 지휘를 지가 지 자신도 지휘를 못해. 지 방도 청소 못하는 애가 뭔 2000명을. 그쵸? 리얼하게 가야죠 사실은. 중2짜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해. 군사훈련을 시켜? 화랑도 군사훈련 사냥 뭐 이런 거 다 같이 했거든요. 안 돼요. 중2짜리가 잘 가르쳐봤자죠. 맞짱 뜨고 니들로 따지면 19살 니들 나이 애들을 중2짜리가 격투기 좀 한다고 중2짜리한테 배우고 싶니? 비현실적이죠. 그럼 이거 이 조직은 뭐냐 이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진골 귀족 화랑을 그의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만든 사병 집단의 성격이 강한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왜? 2000명이면요 여러분 김유신, 김춘추의 화랑도 낭도들이 한 2000명 되려 한 조직. 2000명이면 밥 먹이는 거 누가 밥값을 내겠냐고. 평민이 내니? 야 귀족 이리 와봐. 내가 밥 살게 귀족.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평민이 사면 야 평민 미쳤다고 귀족하고 노니? 농사 짓든 자기 일하지. 이건 귀족이 내는 거예요 오로지. 그 귀족이 낸다 치면 얼마나 듣겠냐. 우리 김밥 천국 요 앞에 김밥 3,000원짜리 김밥만 먹이자고. 이쪽 화랑도는 김밥 화랑도예요. 1년 내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이 김밥이래. 그래도 얼마 들어요? 3,000원 3,000원 만원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루에 만원. 김밥만 먹어 365일 하루에 1년에 몇 번 먹는 거야? 1000번 먹게 돼요. 얼마 들어요? 한 사람당 만원씩 2,000명이면 하루에만 2천만원. 김밥값만 2천만원 들어가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열흘이면 2천만원에서 어우 힘들다. 계산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2천만원에서 2억. 한 달이면 6억. 그리고 김밥만 먹여요? 군사훈련 시킨 다음에 칼은 각자 준비하라고? 귀족이 준비해야죠. 이거 한 달 운영하는데 10억 단위 넘어가요. 기본. 그걸 중2짜리가 돈을 댔다고? 아니죠.
김유신 화랑은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 장군이 낸 거예요. 그럼 이거의 좋은 점 뭐예요? 돈만 쓰고. 아니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이질적인 두 신분을 결합시켜 놨는데 돈은 물론 화랑이 내요. 화랑 집안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릴 때 만나게 한다는 게 중요한 점이에요. 청소년 집단의 특징 아시죠? 또래 집단을 굉장히 중시해요. 이 또래 집단의 성격이 뭐냐면 시족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유래했다는 이유도 그런데 또래 집단에서는 애와 애 관계에서 둘의 관계 외에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배제하고 친구를 사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 문과니까 서울대 갔다, 연대 갔다, 서울대 경영, 연대 경영 갔어요? 여러분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여러분이 만나는 이제 이후에 향후 50년간의 친구는 거의 결정이 됐어요. 서울대 경영, 연대 경영 나와서 나이 30대 넘어서 교수를 하든 여러분이 회사 엘리트 코스를 받든 뭘 하든 공무원이 돼서 판검사가 되든 만나는 사람이 30대 넘어서 역삼역 근처의 공사장에서 일하는 30대 중반의 같은 또래의 막노동하는 사람과 빼프가 되지 않아요. 소개를 받아도 본인이 교수면 경영학과 교수면 비슷한 지식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만 친구가 대부분 돼요. 교수의 친구가 교수라고. 이미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는 순간 그렇게 노숙자나 사회 저소득층이 많지 않다고. 일단 작년 기준으로 연대 입학생의 부모의 절반 가까이가 전문직이에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이미 그런 거 갖고 만나는 그 종류가 대학서부터 이미 갈라져요. 이미 됐죠? 근데 그게 가장 안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그래요. 이유는 여러분 알죠? 외고나 자사고 좀 공부 좀 하는 학교, 강남 8학군 여기서부터 집안들이 달라져요. 부모들이. 초등학교는 안 그래요. 왜? 성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반에 놀랍게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랑 같이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게 의식이 안 돼요. 그 또래는. 제 아빠 재벌이래 라고는 들었으나 얼음땡 하거나 놀 때 재벌이니까 살짝 치자, 내가 잡혀주자 이런 거 안 한다고. 축구하다가 그냥 쟤는 손흥민이야 이러면서 넘어주지 않아요. 농구하면 엘보 쓰고. 저의 주특기지만 어쨌든 그런 거 한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이재용 회장, 삼성 회장의 아들도 있는데 바로 옆에 네페프가 누구예요? 강남 칠성파 조폭 아들도 있어요. 아빠가 조폭인데 초등학교 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이해도 안 될 텐데 고등학교만 넘어가도 애들이 달라요. 외고, 과고 들어오는 애들서부터 달라지고 지역별로도 달라지고 사는 지역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나는 애들도 범생은 범생끼리, 양아치는 양아치끼리, 딸은 딸끼리 다 알아서 만나는데 초등학교는 옛날 빼프를 보면 어떻게 나는 범생인데 생 양아치랑 나랑 빼프예요. 아빠가 칠성파 조직원이래. 이게 가능해요. 심지어 친구 중에 요즘 같으면 안 사귀어요. 왜냐면 대화가 안 되거든. 진짜 공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진짜 잘하는 건 딱 하나, 축구만 잘한대. 근데 그 아이와 초등학교 때 축구만 잘하는 그 아이와 여러분이 친구가 된다니까. 심지어 어떤 애는 아무것도 못해 개그만 잘하는 애랑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다른 건 다 못해 먹기만 잘하는 애랑도 친구가 돼요. 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을 리가 없잖아. 이 믿는 눈빛들은 뭐야 이거.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 집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적 지위 때문에 친구 사귈 때 차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달라지죠. 회사 들어가면 더 달라져요. 왜? 난 노래방 볼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사장님이, 회장님이 노래를 부르시죠. 노래방 가서.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죠. 거기서 BTS 노래를 안 불러요. 그분이. 그게 문제죠. 한오백년 막 이래 파토리 타령 나오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야야 꺼! 야 1절 만에 빨리 돌리기로 했잖아. 금방 나오거든요. 회사는 그런 거 없어요. 한오백년 뭐뭐뭐 할 때 놀라운 건 신입사원들이 거기서 율동을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2절 다 끝까지 부른 다음에 마지막에 왜? 회장님 한 번 더! 미친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해요. 이미 나이가 들어가면 위아래 관계 다 감안해서 노래방도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러고 살지 않았거든요. 회장 아들이라도 이 개새끼 XX 하면 욕하고요. 다음날 싸워놓고도 야 너 수학 잘한다 뭐 이러고서 같이 놀고 바보들이죠. 그냥 전날 싸웠으면 다시 다음날 놀기도 하고 뭐하는 그때의 그 감정 때문에 폭넓게 사귀고요. 굉장히 유대감이 그 시절에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때 한 번쯤 겪었을 텐데 엄마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야 너 철수 네 친구 철수 걔랑 놀지 말라고 게임만 하고 맨날 밤늦게 있는 걔랑 카톡하고 뭐뭐 하느라 너 공부를 안 하잖아. 걔랑 만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요? 개욕을 했잖아. 걔 친구인 내가 분노해요. 청소년 시기에 또래 집단 특징이 나의 친구, 공부도 못하는 그 친구에 대한 욕은 곧 나에 대한 욕으로 받아들여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가 네 아빠한테 야 철수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니? 예 가끔. 걔 돈 별로 안 낸다. 아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들한테 뭐 돈 빌려달라는 얘기도 들리고 저도 안 들으려고요. 아주 스무스해져요. 또래 집단 달라요. 그걸 왜 했는지 이제 다시 정리가 되죠. 어린 시절에 평민낭도 화랑을 결합시키면 신분을 초월해서 유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만든 거죠. 그 결과 어떻게 했느냐? 귀족 신분의 화랑이 어릴 때부터 평민낭도를 챙긴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문학작품과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뭐 있어요? 모 축지랑가, 향가 중에 모 축지랑가가 있죠. 찬 기파랑가도 마찬가지예요. 화랑 축지랑이 축지랑을 추모하는 향가가 모 축지랑가예요. 찬 기파랑가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이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근데 여기서 죽지랑이 죽은 다음에 추모하는 노래 향가가 나온 게 뭐 대수냐고. 고전문학하는 학생들이 불쌍할 뿐. 놀라운 거는 누가 죽어도 찬양하는 추모하는 노래는 할 수 있죠. 허경이 죽어도 허경이 오빠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지랑이 죽었는데 화랑이 죽었죠. 귀족이 죽었어요. 모 죽지랑가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평민낭도였던 드고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귀족이 죽었는데 왜 평민이 슬퍼하냐고. 프랑스 혁명 때 귀족이 죽었어? 평민들 슬퍼하니? 아니요. 적개심을 써도 슬퍼하지 않고요. 또한 평민들 중에 귀족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노는 바운더리가 다르거든요. 근데 왜 슬퍼하냐? 화랑도 때문에 그래요. 기록에 가면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막 훈련하고 산행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드고라는 낭도가 일주일째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지랑이 다른 낭도들과 함께 드고의 집을 찾아가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12년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사건 사고가 있었다, 뭔 일 있었다, 아팠다 단 한 번이라도 담임이 띵동 철수 담임입니다. 가정 방문하는 거 본 적 있냐고. 공교육에 선생님 한 번도 안 오는 판에 심지어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이 평민이 일주일 결석했다고 귀족이 직접 친히 방문했어요. 이거는 화랑도 아니면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닌 거야. 갔더니 뭐라고 해요? 드고의 홀어머니가 있는 거죠. 드고가 일주일 전에 부산에 성 쌓으러 요역에 강제 징발당한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성 쌓고 있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지랑이 더 놀랍게도 KTX가 없던 그 시절에 경주 서라벌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드고를 만나서 위로하고 공사 책임자한테 제가 나랑 같이 있는 애고 쟤 잘 챙겨주기 바란다. 그리고 드고한테 뭐라고요? 네 어머니 홀 어머니 놓고 와서 두고 와서 걱정이 많을 텐데 걱정 마라. 네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라고 해요. 우리가 드라마로 안 봤으나 만약 그때 그 상황을 봤다면 드고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대로 귀족이 내 홀어머니를 챙겨주겠다고 할 때 드고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 하나 웹툰에서 나오면 딱 나오겠죠. 야, 감동이죠. 이게 화랑도의 서만 나타나는 거죠. 귀족이 평민을 챙겨요. 청소년 시기니까 가능했지만 그로 인해서 결합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화랑도의 선택지 중에 계급 갈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다른 평민들이 야 귀족들 다 죽여버리자 할 때 최소한 두고 뭐라고 하겠냐고 착한 귀족도 있어. 다 그렇진 않아.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얘가 나중에 나이가 같이 들죠.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사병 집단이잖아. 같이 나갈 거라고.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백제군이 쏜 화살이 득을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매트릭스 많이 봤죠? 낭도가 몸을 날려서 대신 맞아줄 수 있다고요. 왜? 내 어머니를 살려줬고 내 어머니를 챙겨줬잖아. 귀족이 이거 했다는 건 감동이 더하죠.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 자식 화랑을 위해서 만든 어렸을 때 만든 사병 집단이 화랑도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이 굉장한 집단이에요. 어쨌든 죽지랑이 나중에 이름 보면 알죠? 죽어요. 그래서 죽지죠. 친구랑 같은 날에 죽기로 했는데 친구가 죽자 곡기를 끊어요. 저는 생각할 수도 없죠.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드고가 슬퍼하며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가 모 죽지랑가 향가죠. 어쨌든 거기에 나온 거죠. 근데 이 조직은 보다시피 약간 사병적 성격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화랑에 대한 충성이 너무 세다는 건 뭘 의미해요? 여차면 왕보다도 더 충성을 할 수 있죠. 반란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진흥왕 시기에 가면 화랑도 조직을 어떻게 해요? 개편하죠. 군대식으로 바꾼 거예요. 개인 사병이 아니라 신라 군 안에 화랑을 계급을 줘서 지휘관처럼 해서 신라 군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졸지에 신라군이 커졌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 잘 아는 거 한강유역이나 한경도나 대가야 점령할 때도 많이 사용돼요. 진흥왕 시기에 영토확장과 전성기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런 정도. 마지막으로 그냥 추가해서 골품제도까지. 신라만의 제도죠. 이름이 골품제도인 건 성골, 진골, 골과 육두품, 품 두 개가 있다 해서 골품제도예요. 이 골품제도는 신라만의 제도고요. 신라에 성골은 뭐 특이하니까 진골과 육두품과 오두품과 사두품이 있다면 관리의 등급을 놓는다면 진골은 능력만 있으면 끝까지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창까지밖에. 오두품, 사두품은 더 못 가요. 결국 아무리 뛰어나도 육두품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차별이 있는 거죠. 골품제도는 신분제와 관리의 승진선을 연계시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던 육두품이 신라 말에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 제도, 이 사회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반신라적인 태도를 취하고 결과적으로 후삼국 시대에 여러분이 아는 후백제, 후구구려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신라 육두품 지식인들이에요. 최승우나 최승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세워진 고려에서는 육두품에 대한 차별은 없죠. 골품제도는 폐지될 거야 될 거야.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Finish.